대한민국 헌법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헌법입니다. 48년도 5.10 총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제헌국회를 구성을 하고요.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고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거든요. 간선제 선출 방식입니다.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자, 당시 여러분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어요. 48년도에 제헌국회가 구성이 되지요. 1대 국회의원들은 50년까지 임기겠지요. 1대 국회. 그리고 50년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것이고 50년도에부터 52년도까지가 2대 국회.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잖아요. 48년도에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1대 대통령은 52년도까지가 재임 기간이겠죠. 그리고 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이때 선출된 대통령은 56년도까지 재임하게 됩니다. 2대 대통령. 그리고 56년도부터 60년까지가 3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2년도에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1차 개헌입니다. 5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때 개헌을 발췌 개헌이랍니다. 발췌 개헌.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원래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직선제 개헌안으로 바꾸는 게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그랬냐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을 싫어하는 반이승만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낮은 거죠. 선출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이승만의 지지 기반으로서 자유당을 창당을 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유당의 개헌안, 그 다음에 야당의 개헌안을 각각 발췌했다 해가지고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잖아. 그런데 발췌 개헌안이 어떻게 통과됐을까? 그렇지. 폭력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이 발췌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게 되는 거지. 52년이에요. 우리 한국전쟁 중이에요. 당시 우리가 부산에 임시 수도를 두고 있을 때인데 이때 야당 의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개헌은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초대 대통령은 딱 2번 중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3선,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이 3번 출마하는 거는 금지되었거든요. 그래서 개헌안을 제출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개헌안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 개헌의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폐한다는 거죠. 적용 안 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만 삼선 금지 조항이 철폐된다. 그러니까는 계속 뭐 할 수 있어? 출마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장기 집권, 장기 독재의 기반을 마련한 개헌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개헌안이 또 통과될 수 있었던 거는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자유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가 203명이었어요. 그럼 203명을 여러분, 203명의 과반수는 136명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135명만 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 거야. 그럼 이 4.4.5입 개헌은 2차 개헌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정말 기적의 논리를 가져와요. 야, 203명의 3분의 2 과반수는 135.333이다. 4 이하는 버리는 거 아니야? 4 이하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입 반올림 시키는 거 아니야?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니까는 135명이 과반수라는 기적의 논리를 가져와서 2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때 개헌안 이름을 4.4.5입 개헌이라 부르는 거지. 4.4.5입은 반올림의 옛날 말이거든요. 여튼 4.4.5입 개헌을 통해서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리고 앞에 발췌 개헌안을 통해서 발췌 개헌안 1차 개헌을 통해서 2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요. 4.4.5입 개헌안을 통해서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대통령은 이승만,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됐지만은 부통령, 우리 이때 부통령 제도가 있었거든요.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이 된 거지. 민주당의 장면이. 그리고 당시 이승만이 당선될 때 조봉암, 진보당의 조봉암이 30% 정도의 이제 유효표를 획득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경쟁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3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부통령으로는 민주당, 자유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표를 획득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게 3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입니다. 3차 개헌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6월 15일. 자, 여러분 우리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4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4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유는 부통령을 자유당의 이기붕으로
이 기붕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고령이었어. 85살, 연세가 85으로 고령이었어요. 당시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을 자유당 후보로 꼭 당선시켰어야 되는 거지. 왜? 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3대 대통령 때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을 또 당선이 됐었잖아. 그러니까는 반드시 4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부통령을 자유당이 이기붕으로 당선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우리는 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결국 4.19 혁명으로 4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서 4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4.19 혁명 이후에 우리는 개헌을 하게 되는데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3차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중심제였잖아. 그런데 3차 개헌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다수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말인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의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강요를 뽑아가지고 내각을 구성을 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장면을 총리로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장면 내각제라고 해요. 장면 내각. 총리로 장면이 선출된 거지. 대통령은 윤보선입니다. 4대 대통령은 윤보선. 4차 개헌안은 소급 입법. 소급 입법이라는 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가 원래 법이라는 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급 입법은 이전에 있었던 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즉 당시에 여러분 3.15 부정선거 처벌,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법이에요. 우린 이거를 소급 입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4차 개헌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차 개헌을 볼게요. 여러분, 장면 내각 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세력들이 군인 세력들이죠.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인 세력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 세력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행정과 입법권을 다 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당시 그 군인 세력들이 이제 군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61년 5월 16일부터 우리는 군정을 했어, 군정.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 통치를 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민간에게 권력을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가 군복을 싹 벗고
자기가 민간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62년도 12월에 5차 개헌안이 통과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우리 여기 3차 개헌 장면 내각일 때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된 거잖아. 들어선 거죠. 다시 5차 개헌안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오게 되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5차 개헌안을 통해서 5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고 5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에 나오기 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하나 적어둘게요.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그리고 6차 개헌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개헌안은 69년도에 이제 6차 개헌이 있는데 이거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삼선 허용. 대통령 3선 허용을 가능하게 한 개헌안입니다. 6차 개헌안은 3선 허용 개헌안입니다. 그리고 7차 개헌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차 개헌. 7차 개헌안 유신헌법이라고 하지요. 유신헌법. 72년도 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72년도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은 여러분, 유신헌법은 영구히, 일단은 대통령은 영구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영구 집권 가능.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회 해산권,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 이런 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영구 집권 가능하게 만든 법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독재를 위한 거죠. 결국에는 독재를 위한 거.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 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이제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거야. 대통령의 임기는 6년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63년도에 5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잖아. 대통령의 임기가 여러분 4년이었잖아. 그치? 자, 그럼 63년도부터 67년도까지 해서 5대 대통령. 그 다음에 67년도부터 71년도까지가 6대 대통령 임기예요. 그 다음에 71년도부터 원래는 4년을 가야 돼. 그런데 72년도에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7대. 그리고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 이게 8대겠지, 8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임기 6년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72년도부터 78년까지가 8대. 그리고 78년도에 9대 대통령 선거를 했어. 그런데 79년도에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대통령 임기가 9대 대통령 임기가 79년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63년도부터 해서 79년까지 총 16년을 재임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6 사태 이후로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그 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0대 대통령, 여기 하나 적어 놓을까요? 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우리는 여러분 유신헌법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을 했죠. 독재를 했지. 11.6 사태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군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8차 개헌안의 내용은 7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데 우리가 6년제였지 지금은. 그런데 7년, 나는 딱 7년 딱 한 번만 할게 라고 하면서 7년 단임제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1대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7년 단임제 개헌 이후에 12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87년도에) 9차 개헌안이 있는데요. 자, 1987년입니다. 9차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우리 계속 대통령 중심제지. 대통령 직선제. 우리 지금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계속 지금 대통령 뽑아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정이 된 거고, 대통령은 5년 단임 한 번.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5년 단임제잖아. 그게 이때 9차 개헌안의 내용인 거예요. 1987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6월 민주항쟁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이제 관철이 된 거예요. 관철이 된 거지. 6.29 선언. 우리 이거를 6.29 선언이라 해요. 당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여러분 핵심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핵심 내용은 지금 쭉쭉 본 건데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체크하셔야 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렇게 쭉 대통령 중심제, 간선제 전체 화면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지금 했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조 발췌 개헌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0년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어. 그런데 여기는 정부의 비판적인, 그러니까는 반이승만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됐죠. 그리고 당시 한국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한국전쟁 할 때 다룰게요.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선에 나갔을 때 이승만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선될 확률이 어렵다고 본 거지.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어서 자유당을 창당을 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고 대통령 직선제안을 제안을 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당시 부산,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헌병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된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에 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통근 버스를 강제로 연행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야 개헌안 통과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봐, 기립투표를 해가지고 기립투표를 이렇게 기립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췌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발췌 개헌안 내용을 볼게요. 제53조를 보시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누가 뽑아? 국민이 뽑아. 직선제. 그 다음에 여러분 발췌 개헌, 우리가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 하는 거는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과 국회가 제시한 개헌안을 각각 발췌해 와서 절충해가지고 통과시켰다 해서 발췌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양원지 국회 구성안을 제시했는데, 양원제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게 양원제 국회 구성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양원제 국회가 구성이 된 적은 없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241쪽입니다. 4.4 5.18 개헌안 보겠습니다. 발췌 개헌 이후 이승만은 직선제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게 2대 대통령 선거지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현임 대통령, 그러니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자라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니까는 3선 제한 없어. 연임 가능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계속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4.4 5.18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한 표가 모자랐지만은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된 거지요.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봉암. 지금 여러분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고 하는데, 이 조봉암은 나중에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당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3대 대통령, 3대 부통령 이렇게 가지 않아요. 부통령은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그 기수가 좀 다르거든요. 여튼 3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대 부통령을 뽑았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진보당의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게 3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입니다. 4.4 5.18 개헌안 보도록 할게요. 4.4 5.18 개헌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55조. 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 한 번만 이제 중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 2번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조항이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중임 제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리될 때,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246쪽입니다. 246쪽 3.15 부정선거 60년도에 여러분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의 조병옥이라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는 것은 확실시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승만이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금방 4.4.5일 개헌안 사료에서 봤듯이 대통령의 거리 시에,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의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이기붕이 정말 100%에 가깝게 99.999%로 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을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4.19 혁명으로 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한 이후에 과도 정부, 그러니까는 과도기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이 되었고, 곧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3차 개헌안이죠. 3차 개헌.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면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로 인준을 받아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장면 내각.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4대 대통령이죠. 당시 장면 내각 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많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당시 이제 장면 내각과 민주당은 이런 민간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면 내각 때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장면 내각이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거지. 장면 내각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61년도 5월 16일에 박정희 등 일부 군인 세력이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든 권한을 장악을 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5차 개헌 내용입니다. 5차 개헌 내용.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그 다음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장면 내각 책임제였지. 다시 5차 개헌안 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합니다. 5차 개헌. 그리고 이 군인 세력은, 박정희 세력은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가 출마를 해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6차 개헌안의 내용입니다. 자, 삼성 개헌 이렇게 나오죠. 삼성 개헌 69년도에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 (6차) 개헌안의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게 하는 거지. 삼성 개헌이잖아. 말 그대로 대통령 여러분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5대 6대 대통령을 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3대 그러니까는 5대 6대 7대 세 번째 7대 대통령이 나가기 위해서 삼성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지요. 그 결과 71년 대통령 선거 즉 5대 6대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게 됩니다. 이때는 야당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가 이제 야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이 김대중을 누르고 7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 여기 삼성 개헌안 볼게요. 여기 69년도 9월 14일에 여러분 9월 14일에 공화당, 당시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당시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 의원이 따로 별관에 모여가지고 별관에 모여가지고 이 삼성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킨 거지. 삼성 개헌안을. 자, 이 삼성 개헌안은 토론 없이 찬반 투표로 야, 너 찬성이야 반대야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고 이 개헌안을 상정한 지 2분 만에 찬성 122표, 찬성 몰표로 이제 통과되었다는 거지요. 당시 이제 이 개헌안을 야당 의원들 몰래 통과시키기 위해서 별관에 따로 모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봉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후루룩 이렇게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옆에 있던 주전자 뚜껑으로 탁자를 이렇게 3번 두드렸다고 해요. 그죠? 참. 네. 다음 페이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 72년도에 헌법 개정 10월 유신 여기 체크할게요. 이 72년도 헌법 개정 유신 헌법입니다. 유신 헌법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에요. 어디서 뽑게 되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임 횟수 제한을 없앴어.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당연히 여러분 간선제겠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잖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뽑는 거니까는 간선제겠지.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의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 3권 분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라는 것도 대통령에게 부여를 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억압을 하는 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 다음 페이지 유신체제가 무너지다. 당시 여러분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부마 민주항쟁 이런 일도 있었고 79년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하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11.6 사태 이후에 전국의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교과서 252페이지입니다. 11.6 사태 이후 전국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사람들은 당시 이제 유신체제, 독재체제가 끝이 났잖아. 그치? 11.6으로 유신체제가 독재체제가 끝이 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사회에 대한 그런 기대, 열망, 그게 굉장히 컸었단 말이야. 그런데 12.12 사태로 79년 12월에 그러니까는 2달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을 하네. 12.12 군사 반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신군부 세력에 맞서 가지고 1980년대에 대규모 이제 시위가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1980년대 봄부터 계엄령을 철폐해라, 신군부들 퇴진해라, 헌법을 빨리 개정해라 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 11.6 사태 이후 5.18 이전까지 민주화 운동이 진행된 이 시기를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257쪽에 1987년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87년도에. 그래서 박종철을 살려내라 하면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전두환 정부를 규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전두환은 시민들, 대학생들의 요구를 무시를 하고 나는 기존의 헌법에 따라서 기존의 헌법대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4.13 호원 조치라고 합니다. 전두환이 87년도 4.13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하니까는 더욱더 저항이 확산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이한열 대학생 이한열이 또 체류탄에 맞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더욱더 시위를 더 강하게, 시위를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6월 민주항쟁이라 하잖아. 결국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도 4.13 호원 조치를 계속 고수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월 29일 87년도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간단하지 않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표로 살펴봤고, 교과서 본문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많죠. 내용도 좀 많고 좀 헷갈리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교과서 보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길 바래요.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요. 그럼 안녕.